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독일책방 저자의 대담에는 생애 첫 번째 책을 쓰신 유명한 유튜브가 나오셨습니다. 기자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편집장 그리고 이제는 유튜버가 되셨습니다. 와이스트리트의 이대호 편집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저희 채널에 이렇게 처음 나오셨는데, 네네네. 모르면 당하고 알면 돈 되는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네. 저는 이 책이 뒤편에 오히려 재밌었어요. 기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네. 기자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평생 사실은 최근 유튜브 하기 직전까지는 평생 기자로 사셨던 거죠? 그렇죠. 사실 첫 직업은 아나운서였어요. 네. 지역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시작을 했고, 방송기자는 2008년부터 했었죠. 그때 방송기자 시작을 하고, 당시 그 전에 있던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을 하자마자 한 2주 만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그러면서 그때 증권부 생활을 그때 시작을 했는데, 금융위기라는 걸 맞으면서 증권부 생활을 이제 빡세게 시작을 했었죠. 그 증권인들도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1, 2년 있다가 알게 됐어요. 네. CDO, 뭐 CD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것들. 발생상품들. 네, 이것들이 그게 뭔데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었거든요. 네, 선진금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대출 많이 해주는 거. 네. 그게 이제 선진금융이었어. 신용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거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파는 거. 이게 선진금융이었어요. 맞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뻔한 금융이 오히려 사고가 안 난다는 걸 그때 느꼈었는데. 근데 아나운서를 하다가 이제 기자를 하게 됐는데. 네네네. 다른 사람들 이걸 잘 구분을 못해요. 요즘 보면 기자 하시다가 아나운서 하시는 분들, 앵커 하시는 분들 있고 막 그러니까 네네. 그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나운서는 어디 나가서 말 그대로 발표를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나운서는 자기 콘텐츠가 없어요. 작가가 써주거나 기자가 써준 걸 읽어주고 잘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조금 생명 주기가 좀 짧아요. 그러면은 젊음이 끝나면 보통 끝나는구나. 대부분 그렇죠. 아니면 이제 뭐 지상파도 라디오만 하신다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기자는 그래도 자기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생명력이 길고, 그래서 저도 2008년에 어떻게 보면 전직, 어떻게 보면 겸직을 했던 거고, 근데 이게 기자 사회가 아시다시피 되게 뭔가 허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허들이 있을까요? 아나운서 출신들을 엄청나게 무시를 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기자였다? 약간 이런 거 되게 무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시고 성공하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손석희 선배님. 아나운서로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MBC 아나운서셨죠. 입사를 아나운서로 하셨구나. 기자를 하면서 그분도 뭐라 해야 되나, 좀 그들만의 세상에 있는 그 장벽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노력을 하셨던 거고, 저도 한참 후배입니다만 그걸 많이 느꼈었죠. 그러니까 기자 세계에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특종. 좋은 기사 많이 쓰면 인정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기사로 인정받고, 다른 기자들이 왜 받아 쓴다고 하거든요. 한 사람이 특종을 하면 그거를 다른 언론사가 받아 쓰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책에서도 뒤편에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자 생활과 기자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가끔씩 보면 어떤 이슈에 대한 기사를 보면 발표한 회사만 다르지 내용이 거의 다 90% 이상 똑같은 그런 기사들이 꽤 돼요. 그런 거는 어떤 거는 기업에서 보도 자료로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고 뿌리는 거.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연합인포맥스처럼 이렇게 단발 기사업하는 친구들이 써준 기사를 그대로 옮기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두 가지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연합통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연합뉴스. 그러니까 거기는 도매인 거죠. 뉴스 도매 사업자. 왜냐하면 모든 언론사가 모든 출입처에 기자를 수백 명씩 보내놓을 수가 없으니 도매 사업자가 하나의 발굴을 해서 이거를 소매 사업자들에게 뿌려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라고 연합뉴스, 그러니까 예전에 연합통신은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1년에 한 300 몇십억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기관 통신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세계에 특파원도 보내놓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소식들을 돈을 주고 그러니까 언론사가 사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한다고 하는데 옮겨서 씻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에서 떼온 기사를 소매로 그대로 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 비슷해지죠.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통신사.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는 로이터. 로이터 통신, 뭐 블룸버그 뭐 이런 식으로. 거기가 이제 약간 도매 통신사. 맞습니다. 뉴스 통신사가
도매업자.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연합뉴스가 잡은 프레임, 연합뉴스가 잡은 이제 속된 말로 야마라고 하는데 그 기사의 헤드라인, 그게 뭐 산 이마라는 일본 말이거든요. 연합뉴스가 야마를 한번 딱 잡으면 그게 전 언론사의 거의 야마가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자료 이제 말씀하신 건데 기업이 됐든 뭐 정부 부처가 됐든 출입처에서 보도자료를 뿌리죠. 그러면 일단은 빨리 쓰고 봐야 됩니다. 기자들 입장에서 이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거기에서 어디를 얼마만큼 수정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내용은 똑같을 거고요. 조금씩의 토시는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뭔가 검색을 해서 보면은 문장 단위까지 이렇게 다 비슷한 게 있죠. 그게 대부분 보도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린 건 보도자료다 보통.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기자가 어렵게 하려면 세상 어렵고 쉽게 하려면 세상 쉬운 직업일 것 같아요. 저도 옆에서 이제 자료들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누가 저거 좀 그대로 베꼈구나 이게 바로 느껴지니까. 정말 편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세상 힘들게 살 수도 있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세상 편하게 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써달라고 한 대로만 써주면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책에도 썼는데 어떤 투자자인 것 같아요. 그 주식을 미리 사놓은 사람 같아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자기가 뿌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증시각도기 TV라는 회사가 무슨 특허를 취득했다. 아니면 이 회사가 애플에게 수주를 받았다라는 보도자료를 자기가 몰래 써서 뿌린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기자들은 뭐 아침이 됐든 그 바쁜 시간에 증시각도기 TV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거 맞느냐, 아니면 애플에다 연락을 해서 이게 맞느냐, 크로스 체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보도 자료였는데 정말 많은 기자들,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그대로 실어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또 주가에는 확 반영이 되고, 누군가는 그 이용을 해서 물량 저기 팔고 나갔겠죠. 야, 그러면 기자가 정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정말 부자로 살 수도 있겠네요. 맘만 먹으면요. 그렇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커미션을 받으면 부자로 살 수 있고, 맞아요. 그걸 크로스 체크하면 몸은 고되고 힘들고 실제로 돈은 하나도 안 되고 월급밖에 뭐 받을 건 없고, 그래서 기자로 산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월급쟁이잖아요, 기자들도. 뭐 큰 언론사들이 연봉이 좀 높고 작은 언론사에서 낮고, 옛날엔 명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명감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하죠. 사실은 도덕적인 의식도 되게 필요하고. 근데 그 예전에 보면 몇 명 잡혀 들어간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뭐 어디 출입처에서 뭘 받았다. 심지어 어떤 분은 자동차를 받았던 적도 있고, 작전 세력들하고 결탁이 됐던 사람도 있고, 뒷돈을 받고 보도자료 써줬다가 뭐 그걸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이용을 당했다 같이 이제 처벌당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작전 세력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기자를 되게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뇌물 그릇 같지 않은 선물도 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은 우리 이런 일이 있어 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 좋게 글을 써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 굉장히 어렵겠다. 그 중심을 잡는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데요? 그것도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전에 그 작전이라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뭐 증권방송 출연하는 전문가, 뭐 이렇게 뭐 금융권 사람, 그다음에 기사를 써줄 기자, 뭐 이렇게 섭렵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돈도 좀 먹여놓고, 아니면 이 주식에서 얼마만에 차익이 났을 때 얼마 나눠주겠다 해놓고, 그거는 그냥 아예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한 패거리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친분이 있어서 써달라고 하는, 이 기자님 기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어느 출입처건 거기가 관이어도 정부 부처여도 늘상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나 출입처 간의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출입처 기자와 이 출입처 기자가 상반대 기사를 쓰는 겁니다. 서로 약간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왕왕 생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연차 어린 기자들이 되게 많이 당하는 건데, 살짝 흘리는 겁니다. 특별히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꼬시는 것도 아닌데, 이 기자 이번에 증시각도기 TV에서 뭐 삼성 거 수주했대. 300억 좀 있으면 공시 나온대. 이거 미리 쓰면 특종이지. 라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자는 옳다커니 단독 쓸 수 있겠다. 특종 하나 잡았다. 단독 쓸 수 있겠다. 그리고
써서 상하가 가면 그 기자의 일종의 성과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무리를 해서 이른바 전문용어로 지르기라고 하는데 그 당연히 확인을 하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이나 삼성에 물어보면은 확인해 줄까요? 안 해주죠. 근데 증시각도기 TV라는 뭐 상장사가 있어요. 네. 상장사에 전화를 하면은 그걸 확인을 해줄까요? 아니죠. 왜냐 그 확인해 주는 순간 자기 고객사의 비밀을 자기가 누설하는 거라서 이 계약이 빠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저는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라든지 뭐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가겠죠? 그럼 기자는 그냥 일단 쓰는 겁니다. 네. 증권 업계에 따르면 뭐 예를 들어 IT 업계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네. 자기가 일단 들었으니까. 네. 그러면 주가에 영향을 빵빵 미치게 되고 남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죠. 이 책에서 보면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직접 참여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기자라는 게 옆에서 사실 지켜보는 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의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특별히 초반부 한 절반은 개미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뒤집어 쓰고 이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쓰시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좀 불편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네. 그거를 누가 먼저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네.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뭐 주식 증권 관련 케이블 TV나 아니면 유튜브 TV에서도 사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죠. 맞아요. 이 책의 특징이 그거예요. 딱 우리는 다 알아. 사실은 우리는 다 아는 얘기인데 일반인들이 모르긴 모르겠구나. 그러면 그렇죠.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펀드 매니저가 누구고 증권사 직원은 어떤 사람이고 뭘로 먹고 사는지 사람. 그다음에 뭐 실제로 뭐 작전 세력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작전 세력도 주식 작전 세력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매자닌이 있고 그다음에 돈 안 들이고 뭐 M&A 하는 세력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증권 바닥에서 저마다 먹고 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는데 우리 지점장님은 한 대형 증권사의 지점장이신데 곽상준 지점장님이 나한테 뭐라 해야 될까 어드바이저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나한테 자꾸 방송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해주는 걸까라는 걸 좀 저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는 큰 기반이 이제 수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매 수수료. 그러니까 사실 많은 고객들이 회전을 많이 하고 사고팔고를 더 많이 시키면 수익이 커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기본적인 생리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겠다. 근데 다만 거기에서도 사람들마다 이게 성향이 다른 거죠. 네. 본인의 BEP를 맞추기 위해서 본인 연봉의 3배 이상을 수수료로 돌려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알기로는 곽상준 지점장님처럼 뭔가 회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고객의 자산을 잘 늘려드리면 그렇죠. 자산이 커지면 거기서도 수수료가 같이 커지는 거니까 그걸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알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일반인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애널리스트의 그 어떤 속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요즘에 많이 좀 곤란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유튜브 때문에 두 직종이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기자 직종이고 그쵸?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전문가들이 다 튀어나왔잖아요. 세상 전문가들이 다 자기 목소리 자기 유튜브로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디 뭐 건축 전문가 무슨 어디 우리 같으면 주식 이쪽 주식은 뭐 옛날부터 좀 이상한 사람이 많았지만 전문가라고 행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쨌든 요 영역을 빼놓더라도 업종별 전문가들이 지금 다 튀어나왔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방송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참 곤란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엄밀히 말하면 증권 분석사잖아요. 산업과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 근데 그게 돈의 흐름과 약간 그 가교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는 전지전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기대치가 높은 거죠. 근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일 뿐이고 주가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도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자꾸 왜 예측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뭐 산업이 얼마만큼 좋아지고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고까지는 애널리스트가 잘 분석을 해야겠지만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그건 애널리스트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식재료들을 많이 잘 모아줬을 때, 냄비에 잘 담아줬을 때 이걸 맛있게 끓이는 게 펀드 매니저들의 영역인 거고. 그렇죠. 이거 뭐 사고 팔고를 잘해서 초과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근데 더 어려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애널리스트의 역할과 펀드 매니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투자할 때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주 간편하게 단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들었던 그 한두 사람의 얘기가 틀릴 경우에 이제 대노를 하시는 건데 저는 꼭 말씀드려요. 애널리스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 기업의 전망 딱 거기까지다. 6개월, 12개월 목표 주가가 그렇게 맞으리란 법도 없고 맞지도 않지 않습니까? 약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에 대한 분석, 그리고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와의 관계, 뭐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셨어요. 갑을 관계도 있고. 갑을 관계. 이렇게 서로로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는. 그 애널리스트 월급은 누가 주는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애널리스트는 일반인들은 자기가 고객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고객이 아니십니다. 일반인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널리스트 그래서 기관만을 위한 애널리스트라고 누가 개인 투자를 위해서 보고를 쓰냐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월급을 누가 주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주면 그 수수료를 증권사가 받아서 그 중에 일부로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를 가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중대형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나 가동하는데 1년 예산이 한 100억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 뭐 몸값도 높고 지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회전, 수수료에서 나오니까 기관들한테 잘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죠. 보통은 어떤 구조냐면 법인 영업부가 있어요. 그 법인 영업부는 거대한 그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관리하는 데고, 그 보통 거기 거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펀드 매니저가 있는 자산운용사라든가 뭐 연기금 운용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넘겨주고 우리 애널리스트가 이거 이렇게 좋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러면 거기서 이제 매매를 해서 이쪽 회사에다가 매매를 하면 매매수를 주니까 그 돈 갖고 법인 영업부가 사실 리서치 센터에 돈을 주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사러 가면 집 사러 갔을 때 얼마나 그 공인중개사가 그 집에 대해서 브리핑을 잘해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 공인중개사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한테 내고도 좀 해달라고 하고 중개를 하는 것처럼 증권사도 그러기 위해서 그 매물을 가장 잘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팔릴 집을 중개하듯이 팔릴 주식을 중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중소형주 리포트는 없느냐, 왜 매도 리포트는 없느냐, 책에도 썼습니다만 매도 리포트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매도 리포트가 안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지금 전체 거래 중에서 공매도 비중이 한 4%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미국, 일본 거의 한 40%? 이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데,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공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셀 리포트가 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셀 리포트도 돈 내고 사서 보려고 하는 거죠. 셀 리포트 보고 공매도를 때려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 우선은 기존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근데 그 기존의 주주들, 기존의 투자자들이 바로 이 증권사에 주문을 주고 있는 대형 기관들.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 리포트를 쓸 유인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출입처라고 하는데 거기 애널리스트들도 본인이 커버하는 기업에서 출입 정지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출입하던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매도 리포트 쓰면은 뭐 삼성전자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은 김 애널리스트님 다음부터 저희는 초대 안 할 테니까 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몇몇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는 현대백화점도 그런 적이 있고 엄청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당신 말이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브리핑을 해주는데 기껏 가갖고 매도 리포트를 쓰냐고. 당장 이 리포트 철회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애널리스트한테만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리서치 센터장한테 항의하고 법인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 대표에게까지 전화가 들어갑니다. 그룹에서. 아니 말이야, 당신네 증권 중개 안 할 거야?
우리 다음번에 뭐 채권 발행할 때 당신네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럼 우리 당신네하고 채권 발행 안 하지.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뭐 그분이겠습니까? 근데 한 1조 맡겨놨는데 그거 좀 빼야 되겠네. 다른 은행이 달라 그러던데. 뭐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애널리스트들은 매도 리포트를 쓸 수가 없고 네. 그거를 쓴다라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고 네. 진짜 그 왜 미움받을 용기? 저는 하고 쓰는 거죠. 그렇게 뭐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뭣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제가 한번 모 회사 옛날에 네. 막 성장하고 있었던 채널에서 네네네. 제가 있었는데 저녁에 나가가지고 첫 번째 저녁에 가서 막 욕을 했어요. 와, 아이알 진짜 그지 같습니다. 이러고.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서. 뭐 아이알은 이렇게 그지 같은 회사가 그러니까 주식이 안 되는 거죠. 이러고 너무 어려가지고 호기에 차서 네네네네. 그렇게 막 욕을 했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진짜. 그 회사 뭐 저 회사 잘릴 뻔했어요. 투자자들 뭐 다. 저 회사 잘릴 뻔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대 기업이었어, 거대 기업. 아 그래요? 예, 거대 기업을 제가 잘못 건드렸어요. 잘못 건드리셨네요. 네, 잘못 건드려. 벌집을. 예,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근데 진짜 쓴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필요한데 물론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각각의 주장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많은 재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공매도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도 상당히 크네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죠. 근데 뭐 공매도 얘기하면 일단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뿔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공매도 관련해서 기관 욕하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거의 외국인이죠. 그렇죠. 9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들도 사실 별로 힘이 없고 그렇죠. 일부 해봐야 이제 헤지펀드, 일부 사모펀드에서 좀 하는 거기는 한데 그들도 공매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 별로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더 어렵죠. 네. 손실이 무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네. 그리고 공매도 하게 되면은 시간 가치가 나의 적이 되는 거라서 계속 이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수수료도 꽤 많이 냅니다. 뭐 0.1, 0. 몇 프로 내는 게 아니라 조금 공매도하기 찾기 어려운 공매도는 뭐 4%, 5%, 10% 막 이렇게 내거든요. 수수료를. 안 빌려주는 주식. 네, 잘 안 빌려. 모두가 빌리고 싶은 빌려서 공매도 때리고 싶은 주식들이 있어요. 네네. 야, 이거 진짜 떨어질 것 같아. 잘못 올랐어. 중소형주야. 그럼 그런 것들은 막 수수료율이 막 12%, 15% 막 이래요. 네. 그렇죠. 그 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잘 못하게 되고 일단은 뭐 대차 기간이라든지 수수료 상환 기간 이런 게 좀 다 다르기도 하고 특히나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삼성전자 숏을 좀 하고 싶은데 기관 투자들은 저렇게 많이 빌릴 수 있는데 외국계에서도 빌려오고 근데 개인 투자들이 빌릴 수 있는 이 대주풀이라고 하나요? 네. 몇 개 없어요. 네, 그렇죠.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저도 항상 주장을 하는 게 아니 그러면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놔야 되는 건 아니냐.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삼성전자 주식과 외국인이 빌릴 수 있는 똑같은 삼성전자인데 왜 저기는 수영장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여기는 왜 바가지에다만 담아놓고 여기서 가져가라고 하느냐. 네. 저는 이거 합쳐버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공매도 상황은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 공매도 주식들이 별로 없다는 게 진짜 외국인들 완전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분노하시는 거죠. 네. 룰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 네. 예.